밝은 지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진짜 시장 새해 첫날 개장 시간이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10시부터 시작하죠. 자, 아침 9시 15분입니다. 현재 시간. 진짜 시장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압박과 눈치입니다. 압박과 눈치는 그건 우리의 입장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의 당선인 올 1월 20일이죠. 20일날 이쯤 시기인데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외교적인 어떤 관점이죠. 외교적인 관점에서 압박을 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온기가 불어 나오는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싸 좋다. 오바마가 외교관들을 추방을 하더라도 뭐 난 괜찮아. 어차피 조만간 넌 갈 사람이고 새로 올 사람이 나랑 친해지니까 뭐 우리는 뭐 미국 애들 추방 안 할게. 뭐 이런 관점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옮기고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한테는 압박을 넣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눈치를 보려고 하는데 눈치 볼 주체가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압박과 눈치 동시에 다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슈 중국의 사드 보복 어디까지 이어질지. 두 번째 삼성의 특검발 압박 영향은 어떨지. 세 번째 중동 수주 온기가 불어오나? 예. 자, 첫 번째 중국의 주요 경제 보복 사례입니다.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보복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먼저 2010년도에 가면 노르웨이 중국 반체제 인사인 루시아오보라는 사람을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는데 반발해서 야 노르웨이 연어 먹지마. 연어 수입을 축소합니다. 한국, 일본 등 대체 시장을 개발했고요. 홍콩 통한 우회 수출 확대. 2010년도 또 일본 센카쿠 열도죠. 센카쿠 열도 뭐 지금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에서 나포에 반발을 해서 히토류 수출 금지. 이게 좀 타격이 있었죠. 히토류 수출 금지. 일본 관광 자제. 토요타 자동차 뇌물 공여 혐의 등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없습니다. 아니 한 사람 서류 써서 최수창도 탈탈 털어보십시오. 사적인 것부터 모든 공적인 것까지 먼지 안 나겠습니까? 나죠. 권력자들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내 말 안 들어? 알았어. 너 한번 털어보자 한번.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중국도 그래? 니네 한번 도요타 한번 털어볼게. 털었던 겁니다. 당시 이제 히토류 수출 금지가 상당히 컸었죠. 또 일본입니다. 센카쿠에도 이것들 봐라 이거 또 그래? 알았어. 야 일본산 불매 운동해. 국민적인 여론을 만들어.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3국은 동아시아 3국은 역사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만 톡 하고 건들면 봉선하는 정처럼 아주 그냥 톡하고 건들면 이 여론이라는 게 금방 악화가 됩니다. 야 일본 놈들 우리 식민지배에 있었어. 우리 조상들 이렇게 했었어. 이거 한마디면 그냥 여론을 싹 돌아섭니다. 뭐 그러면 또 이 자동차 특히 자동차 쪽에 왜냐하면 이제 이 토요타 자동차 일본 차량에 대해서 중국 소비자들도 선망의 대상이 차기 때문에 아마 뭐 공식적인 타협 없이도 뭐 슬슬 봉합이 됐다고 합니다만 타격을 좀 줬었죠. 2015년 총통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대만 여행 제한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사드 보복을 한번 가보면요. 사드 배치 발표 후에 중국 정부의 정책 현황. 근데 우리가 지금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없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드 배치 후에 이제 나온 것들이 뭐 한국의 대상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시키고 설탕 긴급 수입 제한 조사시키고 화학약품의 반덤핑 얘기하고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율 때려버리고
거기다 이제 또 전기차 배터리 인증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3억에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화장품에 대해서 하고 특히 관광 가지마 너네 뭐 이거 관광 가지마가 아니라 수송기 있죠? 수송기가 아니라 또 비행기죠? 비행기를 제한을 해버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게끔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국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국내 항공사들이 기존 항공 노선 말고 전 세계로 추가 투입하는 이 부분을 거부해버렸고 중국 내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지들이 해놓고 있다가 전 세계를 부랴부랴 취소를 해가지고 사실상 전 세계에 띄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을 시켜버린 거죠. 온라인 수입 보호무역.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사드 배치 후에 중국 보복은 아마도 우리나라 새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봐요. 단지 새 정부가 과연 지금 이제 탄핵의 상황에서, 탄핵 정국 상황에서, 탄핵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언제 치러지냐인데요. 뭐 빠르면 4월 말, 5월 초라고 하죠. 만약 그 정도만 되더라도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중국도 다시 협력할 외교적인 부분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에 단 또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는 당리장략이라든가 뭐 그런 당론을 정한 당이 되면 또다시 한 5년 내내 뻘짓할 겁니다. 아마.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회사들입니다. 중국 투자회사들이요.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 SM에 355억, YG에다가 8,500만 불. 상당히 그 다음에 NFC죠. NFC 이제 대표적으로 유재석 씨, 여러분도 알고 있는 소속이고요. SM은 이제 이수만, 그다음 YG는 양현석 씨죠. 이게 다양한 우리나라의 한국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투자해놓은 애들 발 동동동동 굴리고 야 손절쳐 그럴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드 배치로 인해서 보복은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서 뭐 하루 이틀 번개꽃불에 콩꺼먹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좀 게릴라전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투자 심리를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뭐 판세를 완전 뒤집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하여튼 전세기에 대한 제한을 함으로써 일단 한류 관광 부분에서는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실물적으로 실물 경기 쪽에서도 한류 관광에 대해서는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에 반영이 있어서 그 해당 기업들은 한 올해 1분기, 올해 상반기까지는 썩 기대할 만한 기대치가 희박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관련주 시총 증감인데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나온 게 이제 화장품이죠.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일생화영과 코스맥스, 그 다음에 카지노, GKL, 세븐럭이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라든가 엔터테인먼트 SML과 YG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호텔신라, 뭐 여행 관련주. 근데 이들은 울고 싶을 때 뺨 딱 맞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고평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뉴스까지 나와버리니 뭐 차익 매물 맞는 과정에서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고 이 기업들이 나쁜 기업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말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를 할래? 네? 반기문주를 할래? 저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갖고 있을래? 둘 중에 하나 정하잖아요. 난 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호텔신라? 주구장창 빠지라고 하세요. 예를 들면. 왜냐, 테마주를 쫓아가는 거는 불구덩이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주식도 과거에 엄청 비쌌어요. 시가총액이 작년 7월 7일만 해도 25조인데 18조 엄청 싸진 거잖아요. 많이 싸진 거예요. 그렇다면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던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근데 이들 종목들은 지금 기술적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바닥은 모르죠. 현재로서는 바닥이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점진적으로 밑으로 한 번 더 충격을 준다거나 아니면 서서히 흔들어 놓을 때 기술적 리바운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이거는 올 상반기까지도 제가 봤을 땐 불가피할 것이다. 새 정부 들어올 때까지. 많이 탄핵 정국이 계속 지연돼 가지고 하반기 조기 대선, 뭐 하반기에 사실 조기 대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상반기에 해야지 조기 대선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새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 악재로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새 정부가 어디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새 정부의 출범 시기 전후에서 어떤 악재적인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럴 때 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수출 증감률입니다. 중국 수출 증감률. 이 연도별 중국 수출 증감을 보시면요. 2011년, 12년, 13년도에 11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다운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2013년도에만 괜찮았고 계속해서 다운이 되고 있죠. 특히 전년도 같은 경우가 최악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중국 수출 증감의 상황들입니다. 추이입니다. 전체적으로 2013년도부터 14년도, 15년도, 16년도 안 좋아요. 네. 다만 전년도의 하반기에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있습니다만 중국의 전체적인 수출이 둔화되어 있다는 것이 통계적인 지표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중국의 수출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하고의 관계, 외교적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건 결국 기업들의 몫이 아니라 정부의 몫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조기 대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기 대선이 어떻게 치러지느냐에 따라서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까지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날 만한 주체가 없어요. 누군가가 해결해주고 누군가가 나서서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나설 사람이 있어야죠. 지금 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나선다고 해도 뭐 힘들 거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선다고 해도 힘들 거고 그래서 이 중국의 수출 증감률이 최근 몇 년간에 계속해 둔화됐다라는 것이 좋지 않은 건데 한편 역설적으로 보면은 올해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 그게 최악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제 전년도가 최악일 수도 있는 거고요. 개선이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역으로 말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역시나 우리나라의 조기 대선 이후에 새 출범이 되는 새 정부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박영수 특검입니다. 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숨가팠던 12월인데요. 이 상황, 근황에 대한 일정 정리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참 선친 이재용 부회장의 집안의 선친 이병철 할아버지죠. 이병철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의 관계. 그러니까 사실상 이 4.19 혁명으로서 이 독재 권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을 좀 세우려고 했던 시기에 바로 1961년도 5월 16일 쿠데타로서 군사정권을 장악했는데 장악하고 나서 부정축제자 당시에도 민심이라 할까요? 다 못 살고 못 먹고 못 사는데 일부 부정축제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런 어떤 민심에 있어서 우리 전체 전 국민이 다 지금 가난하고 못 사는데 누구는 잘 먹고 잘 살아. 아 이거 기분 나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여론에 있어서는 힘을 얻죠. 맞는 말이거든. 틀린 말 아니거든. 우리는 지금 보릿고개 넘어가고 이제 전쟁 끝나고서 먹고 살고 뭐 먹을 게 없는데 누구는 뭐 저 동네 부잣집은 뭐 엄청나. 또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이후에 부정축제자를 잡아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 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불려가죠. 당신 어떡할 거요? 뭐 했겠죠.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은 아니니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국가의 환원 내놓겠다. 대신 부정축제자 잡아들인 사람들을 좀 풀어줘라. 합의가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의 정경련의 시초가 되는 재단이 설립되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똑같이 걸렸습니다. 좀 다르죠? 그때와 지금과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을 과연 특검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향후에 재판에 영향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을 할 건지. 이게 왜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승계 과정에 있어서 속도를 내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이 브레이크는 정치적으로 걸려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제 더 속도를 내고 싶어도 못 낼 거라고요. 이 상황에 속도 내가지고 한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뭐 특검에서는 뭐 몰아붙이겠지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건 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만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 큰 발목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의 주가 영향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시장은 어디를 바라볼 건지 그 시점에서 이게 또 하나의 큰 이슈와 핵폭탄급 주식시장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건데 법적이고 합법적으로 어떤 걸 따진다면 사실 이게 이 회사 불법했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다 놓고서 법 안에서 법 테두리망 안에서 가장 편법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지언정 도의적인 부분은 합법적인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승계 과정 계속해서 해왔는데 마지막 발목이 잡힌다면 이것도 삼성에 있어서의 향후 사업의 비전 전략적인 구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도 위기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는 털고 갈 건 털고 가는 게 맞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올해 주가가 과연 작년에 40% 넘게끔 상승했던 것처럼 올해도 그만큼의 상승을 보여줄지 그건 미지수란 얘기죠. 저는 이제 과거의 기술적인 분석에서 확률적으로 본다면 40% 이상 상승을 보여줬다면 올해 그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은 좀 확률적으로 낮지 않느냐? 이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앞으로 특검에서 어떤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과연 어떤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적으로 풀어갈지 항상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그 다음에 해외건설. 왜 건설주가 특히 현대건설이 하반기에 강했을까? 해외 수출, 결국 유가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분석하고 고민하면서의 제가 내린 분석의 결론은 국내 부동산에 있어서는 긍정보다는 좀 중립적인 마인드로 봐야 되겠죠. 중립적인 마인드로. 그러나 이것이 또 굉장히 악재라고 악재? 그러니까 건설사의 엄청난 악재라고 또 보기도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제 부동산 국내 상황이 냉각기에서 침체기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의 요인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제 시각인데 여기서 이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이 아파트 가격이 주저앉아서 다시 말하면 하락을 해서 침체기로 간다 하면 사실상 그게 국민들의 소비나 이거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만 한 번쯤 털고 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주택 문화에 있어서 향후
5년과 10년 이내에 확 바뀔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0년대에 소위 빨간색 벽돌집, 70년대 후반 80년대에 빨간색 2층 양옥집이 인기 있는 집이었죠. 슬라브 집에서 살다가 빨간색 벽돌 양옥집에 사는 게. 근데 이제 90년대 넘어와서 사실상 전 노태우 대통령이 100만호 건설 얘기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면서 아파트를 막 집중적으로 공급하죠, 신도시에.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붐이랄까? 아파트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고, 그 전부터 불긴 했습니다만 더 뜨거워진 거고요. 이 주거 문화 중에서 이 아파트 주거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침체기나 냉각기는 있겠습니다만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끝났다라는 시각은 저는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왜? 여성 파워. 여성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신혼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한테 아파트 살래, 저 외곽에 전원주택 살래 그러면 일부 뭐 요즘은 전원주택 사는 연예인들도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 아파트 또한 변화가 됩니다. 과거처럼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커뮤니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문화가 변화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어서는 건설사들이 일정 부분 타격받겠습니다만 그건 중소형 건설사들이 타격받는 거고요.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향후에 뭐 후분양제를 한다든가 이러면 대형 건설사한테는 그래서 대형 건설사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또한 해외 건설 수주 부분이요. 2015년도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2010년도에 최정점을 찍고 계속 정체식이 있다가 급락을 하는데 이게 유가 급락하는 시기랑 딱 맞물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전년도에 유가가 바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밀하게 초정밀 타격으로 이것이 뭐 얼마고 구간은 해석을 못하더라도 전년도에 유가가 바닥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유가가 점차 상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까지 더 상승할지는 모른다 치더라도 전년도에 바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해외건설 수주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에 안 좋았는데 작년도에 상반기에 상당히 더 안 좋았거든요. 2015년 하반기에 안 좋았다가 2010년 상반기에 되게 안 좋았는데 하반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다면 해외건설 수주 부분이 올해 또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역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해외건설 수주 부분을 좀 이렇게 보면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제가 내용을 정리한 것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대형건설업체 해수주 실적 현황인데요. 요새 현대건설이 상당히 눈에 띌 겁니다. 이거였구나. 해외건설 전년도의 그 베스트탑을 보시면 현대건설이 15억 불, 현대인전이 13억 불, 삼성물산 8억 불, 현대건설이 7억 불 프로젝트면 그 현대건설이 사실상 상당한 부분을 수출했거든요. 또 있어요. 이게 넘쳐나더라고요. 어떻게 넘쳐나냐? 연말에 대림산업이 2조 원대의 수주를 했다고 해서 잭파이트 한번 터뜨렸었죠. 주가는 뭐 당일 상승을 크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에서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GS건설 그 다음에 스페인의 업체하고 3파전인데 중진료 처리 시설을 이제 과거에 입찰했던 것을 지연되다가 재입찰을 하는데 이게 무려 3조 원인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페인 업체보다 국내 업체,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아니면 GS건설 둘 중에 하나 따겠죠. 또 하나는 에콰도르에서 무려 정유공장에 대해서 총 15조 원의 공사 규모인데요. 그것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입찰 들어갑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사우디에는요. 우리나라의 분당 신도시의 10배 몇 배? 분당 신도시의 10배가 넘는 신도시를 추진하는데 올 상반기에 나옵니다. 무려 23조 원. 대우건설과 하나건설이 공동으로 시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이 결국에 중동의 수주에 있어서 우리 건설업체에 확실히 긍정의 요인이 맞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조선, 해운, 건설은 저는 안 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조선하고 해운은 안 봐요. 건설은 좀 새롭게 시각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면 새 정부도 어거지로 부동산을 찍어 눌러서 악재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요. 왜? 과거에 고 노무현 대통령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대놓고 싸우면 이거 국민들이 날 미워하는구나 알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대놓고 싸우지 않고요. 연착륙이 될 수 있게끔 주택가격이 좀 연착륙이 되고 또 새로운 이제 서민들을 위한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활성화,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프라 투자, 재정 투자 해야 된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히려 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될 건설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코스포인트입니다. 좁은 박스형. 에라이씨, 이 도둑놈들아. 연말에 뭐 하는 거냐 이게. 지수는 정말 좁습니다. 좁고 좁은 영역인데요. 21평선의 기준 등락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선물 데일리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 예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전년도 연말 종가가 2026포인트입니다. 전년도 시초가가 1954포인트였고요. 1954에서 2026까지. 뭐 70포인트 정도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 건데. 올 초반에도 보시면 이 하반기의 박스형은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점의 영역들을 그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63, 2013, 2002, 1988 이 네 가지의 지수 마디는 올해 전부 다 만난다고 봐요. 상반기에. 선물지수 흐름도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선물지수 26평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구간이고 20하고 60이 골든코스 나왔고 20하고 60이 데드코스 나온 자리를 지지 리바운드 확인 과정이 또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거 염두에 두자. 이 전략 하반기 연말 전략인데 오늘 상반기 새 연초에도 이 흐름의 전략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삼각지 맥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262.10 여기 갈까? 263이 갈까? 연초에 빨리 갈까? 빨리 가는 것보다 빨리 안 가는 게 더 좋은데. 왜? 그래야 나중에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더 있거든. 안 와주면 확실히 회귀해야 되기 때문에 뺐다가 올라가면은 밑에도 막 받아주면 되잖아요. 삼각지 맥점으로 보면 253.60입니다. 그래서 지지 눌림 과정이 여기까지는 좀 상반기, 그러니까 올 연초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물 데일리 이건데요. 오늘 하루 흐름과 당분간의 흐름을 좀 그려봤습니다. 만일 전고점을 땅땅땅땅 얻어맞았는데 넘긴다면 어이쿠야 하겠지만 어이쿠야가 아니라 에게 다 왔어 이제? 그 자리가 262.10이나 263이라는 상단으로 놓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가면 꼬라지고 안 가고 그래 좀 착하게 좀 살자. 사기치지 말고 위에 삐레치 만들지 말고 옆으로 흔들다가 들들들 눌러버리고 돌아서라. 이 그림이 가장 일반적인 수준인데 이놈들이 또 뭐 흘러가는 게 일반적으로 흘러가겠습니까? 항상 개인 투자자들 뒤통수 치려고 하는 게 그들의 전략 연구인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시장을 아침부터 까투기 오네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출발은 어딘지 명확하진 않아요. 현재 시각에 9시 44분 동시호가를 살펴보면 조금 뭐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출발 지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주면 쫙 뻗었다 치면 못 가요. 걸려요. 주중고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초반에 좀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양쪽으로 흔들어 놓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번 주의 주 초반에 오늘
장중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시초가 흐름하고 어디 시점에서 어떻게 걸리냐에 따라서 주중 고점이 오늘 나올 수 있어요. 주중 눌림이 나오는 영역이 오늘 장중 파악에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위로 많이 뻗어준다면 주중 고점은 목요일 정도에 나올 거예요. 시간 타이밍상, 계산상, 옵션의 어떤 전체적인 판때기상.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이나 다음 주 초반까지 눌림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오늘 하루 시작입니다. 첫날부터 시초가의 흐름을 제가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라인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 라인들은 중요 라인이니까 항상 기억해 두시고 장중의 흐름은 결국 위쪽으로 많이 열려서 가지는 않는다. 뭐 양방의 하루로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 유진기업의 특징주인데요. 이 유진기업이 전년도 하반기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양호했었어요. 근데 이슈가 있다면 동양 인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주는 것, 건자재 유통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유진기업이 기적으로 트레이딩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관점이 4,800원이 이탈되면 아웃이겠지만 손절 컷 트레이딩이겠지만 4,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어느 구간이든 4,800원 위에 때서는 매수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5,400원의 목표 지점을 활용한 트레이딩은 가능한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기업을 단타 트레이딩 개별적 대응을 참고하시는 분들은 특징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년 새해 첫날 진짜 시장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